네, 지금부터 87회 전산세무 2급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건 늘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유동자산부터 먼저 배열하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유동부채 먼저 그쵸? 보고하고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 그래서 유동부터 보고하는 것을 유동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2번, 자산은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 주기를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맞는 말이죠. 우리 정상적인 영업 주기 많이 나오죠. 선생님 수업 시간 때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어떤 재고자산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이걸 판매하겠죠. 그럼 판매하고 나서 그 대금을 회수하기까지 걸리는 기간, 아시겠죠? 그 거래의 한 사이클을 정상적인 영업주기라고 하죠. 근데 이게 왜 이제 이렇게 뛰어나는가 하면은요, 이 한 사이클이 일반적으로 이제 1년 이내이죠. 그쵸? 1년 이내인데, 조선업이나 건설업은 이제 건물을 짓거나 배를 만드는 그런 기간들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특정 기업들은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1년을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자체가 1년을 넘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년 넘어가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는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3번.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죠. 자, 이걸 우리가 통합 표시라고 하죠. 중요하지 않은 항목, 어떤 것들이 있죠?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어차피 얘들은 현금이기 때문에요. 그쵸? 현금하고 당좌예금하고 보통예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합쳐가지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합 표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은 쌤이 어떻게 함께하라고 했죠? 매해파. 자, 매가 뭐였죠? 매도강증권 평가손익. 해는요? 해외사업 환산손익. 파는요? 너무 이름이 기니까 그냥 쌤이 파생상품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매해파. 그럼 이때 이 매가 누굽니까? 매도강증권 평가손익이었죠? 만기보유증권 평가손익이 아니에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매해파. 꼭 기억하세요. 네, 다음은 2번입니다. 다음 중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것은 두 가지 암기하라고 했죠.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감가상각자산이죠. 네, 3번입니다. 우연의 단기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라면 단기 매매 증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좀 줄이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자, 취득 및 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도 우연의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유가증권의 평가손익, 즉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익이 얼마냐 그 얘기죠. 우연의 결산일은 12월 말일이며 시가를 공정가격으로 본다. 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어차피 이번 연도에 구입해가지고 이번 연도에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번 연도에 구입할 당시의 주식수와 기말에 남아있는 주식수를 잘 판단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2019년도 2월 15일 날에, 자, 우리가 1주당 액면금액인 4,000원, 액면금액이 4,000짜리인 필연의 주식을 20주를 구입을 했네요. 이걸 15만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액면가는 어차피 우리한테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20주를 15만원에 구입했으니까 15만원이 본전이라는 거.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2019년도 10월 20일 날에 6주를 팔았죠. 얼마에 팔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우리는 평가 손실이나 평가 이익만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처분 손실과 처분 이익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0주에서 6주를 팔았으니까 빼야 되겠죠. 그러면 19년도 12월 말 날에는 몇 주가 남아있다? 14주가 남아있겠죠. 맞죠? 그쵸?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오른 만큼 내린 만큼 곱해가지고 평가 손익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5만원에 취득했는데 기말의 주가가 얼마? 주당 14만원이었으니까 2만원 내린 거죠. 그럼 2만원 내렸으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2만원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 나옵니까? 1원이 28이니까 28만 나오겠죠. 그럼 28만원 내렸으니까 28만원만큼 평가 손실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그쵸?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얼마가 올랐는지 내렸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말에 남아있는 주식수가 몇 주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을 곱해가지고 28만 원을 구해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4번입니다. 거성의 2019년도 1월 1일 자본금은 4천만 원입니다. 주식수는 4만주, 액면가 1,000원이고요. 19년도 8월 1일 날 주당 900원의 만주를 유상 증자했답니다. 2019년도에 기말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우리 이 내용은 자본금을 묻는 거죠. 자본금은 어차피 액면가이기 때문에 1월 1일 날에 어차피 자본금이 액면가로 4천만 원만큼 있었잖아. 그쵸? 그럼 있었는데 우리가 8월 1일 날에 증자했거든요. 그럼 증자했을 때 붕괴해가지고 자본금이 얼마가 올랐는지만 여러분들이 더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1일 날 주당 만주를 증자했다는 얘기는 만주의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붕괴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여기 해설 보시면은 자, 붕괴하게 되면은 대변에 뭐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붕괴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게 1번입니다. 그쵸? 얼마? 만주 곱하기 얘는 무조건 액면가니까 1,000원을 곱히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차변에 돈은 얼마가 들어온다? 900원에 발행했으니까 만주에 900원이니까 900만 원이 들어오겠죠. 이게 이제 2번이고요. 그러면은 나는 1,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900이 들어왔으니까 100만 원 잃었죠? 자본거래 손실. 이게 바로 뭐다? 3번 주식. 미안합니다. 이게 발행초감이 아니죠. 할인 발행차감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할인 발행차감으로 이렇게 붕괴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뭐 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죠. 왜 그런가 하면은 현재 자본금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4천만 원만큼의 자본금이 있었고 증자로 인해서 자본금이 얼마? 대변에 1,000만 원만큼이 증가했기 때문에 합치면 얼마? 5천만 원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기말의 자본금은 5천만 원으로 보고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수익적 지출 항목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했다. 그러니까 붕괴했다는 얘기죠.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수익적 지출이면 수선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붕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래는 이렇게 붕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붕괴하지 않고 자본적 지출, 자산으로 이제 붕괴를 했다 그 얘기예요. 맞습니까? 뭐 건물이나 비품이나 이런 자산으로 붕괴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대변에 현금 나가는 건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차변의 붕괴가 잘못된 거죠. 원래는 비용 잡아야 되는데 비용을 안 잡았으니까 당연히 재무제표에는 비용이 뭐다? 적게 잡혀 있겠죠? 즉 과소하게 계산이 되어 있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자산에 넣으면 안 되는데 자산에 넣었으니까 자산은 그만큼 그렇죠. 과대하게 잡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 비용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됩니다. 비용이 내려가면은 그만큼 뭐다? 이익이 많아지죠. 그럼 단기 순이익이 당연히 과대하게 잡힐 거고요. 맞죠?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많아지면은 단기 순이익은 곧 이익잉여금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익잉여금도 많아지겠죠. 근데 이익잉여금은 곧 누구예요? 이익잉여금은 곧 자본이잖아요. 그러면 자본의 뭐다? 총액이 그쵸?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그쵸?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과대하게 계산된다. 맞습니까? 맞는 거죠. 왜? 비용이 작아졌으니까 그쵸? 이익이 커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현금 유출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현금은 붕괴가 잘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산이 과대하게 계산된다. 그렇죠. 자산이 지금 현재 과대하게 계산되었죠. 왜? 비용 잡아야 되는데 자산 잡았으니까. 정답은 4번이죠. 왜? 자본은 과소하게 계산되는 게 아니고 과대하게 계산되잖아요. 비용이 줄면은 이익이 늘어나죠. 이익은 곧 이익잉여금에 가고요. 이익잉여금은 곧 자본이니까 자본이 늘어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본이 과대하게 계산됩니다. 다음 이제 6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가액의 문제를 풀기 앞서 원가액의 이론 간단하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자, 첫 번째, 원가는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농업이 재조경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가는 다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비라고 하는 원가로 다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는 행태에 따라서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기초원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기초원가는 두 가지가 있죠.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후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공원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가공원가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죠.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를 제품으로 가공시켜주는 원가를 가공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제품으로 전환시킨다라고 해가지고 전환원가다라고도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전환원가는 결국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니까, 원가에서 직접 재료비를 빼면은요, 남는 거는 직접 노후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가 있기 때문에 직접 노후비 플러스 제조간접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기초원가와 가공원가 둘 다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그때는 직접 노후비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매물원가하고 기여원가에 대해서 개념을 물어보는데, 자, 매물원가는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원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여원가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다른 원가 중에서 가치가 가장 높은 원가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해서 이제 요 두 가지의 그래프의 모양을 물어보는데, 먼저 변동비부터 보겠습니다. 자, 변동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하면은 총 원가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누구는요, 단가는 일정합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암기하셔야 되고, 반면에 고정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증가할수록 전체 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요,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갔을 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거꾸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동비는 생산량 감소하면은 총원가도 감소하고, 그렇죠? 하지만 단가는 그대로 일정합니다. 근데 고정비는 어떻습니까? 생산량 감소해도 총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 오히려 증가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양방향으로 언제라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가액의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다음 중 초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관련 범위 내에서 총액이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 요소는 무엇입니까? 뭐 초업도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산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생산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게 관계없이 그냥 총액이 항상 일정하다. 누굽니까? 너무 쉬운데요. 고정비를 얘기하는 거죠. 고정비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누가 있었습니까? 임차료.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잠시 그림을 좀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원가 계산 방법으로 직접 노무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직접 노무비를 묻고 있죠. 자, 이 문제는 일단 제공품 계정을 그려야 돼요. 자, 제공품 계정에 차변의 기초, 단기총리 제공가, 대변의 제품, 기말제공품. 자, 이건 알고 있죠. 근데 문제는 직접 노무원가가 얼마냐고 묻고 있으니까 결국 단기총 재원가 안에 뭐가 있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가 있겠죠? 이때 이 직접 노후비, 이 금액이 얼마냐 지금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자료가 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일단 나중에 보고요. 지금 보니까는 직접 재료비가 90만원 있고 제조간접비가 120만 있다고 되어 있죠. 직접 재료 원가가 그냥 우리가 배웠던 직접 재료비예요. 아시겠죠? 그럼 직접 재료비가 90만원 있으니까 직접 재료비 얼마? 90만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가 120만원 있으니까 제조간접비가 120만원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보니까 제조간접원가는 직접 노무원가의 120%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직접 노비인데, 그럼 직접 노비를 X로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X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얘를 구할 수 있는 단서가 있죠. 그 단서가 이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제조간접분가 120만원만큼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직접 농업비의 120%였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이걸 상식으로 만들어버리면 제조간접비 120만원은 직접 농업비 X에다가 120% 곱해가지고 나온 금액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럼 어차피 120%는 이제 1.2니까 결국은 1.2x가 되는 거죠. 그럼 1.2x는 뭐다? 120만원이니까 x를 구한다면은 어차피 1.2가 넘어가야 되겠죠. 자,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는 거죠. 그럼 120에서 나누기 1.2 하시고, 맞죠? 그러면 x는 얼마가 나온다? 100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 상당히 어려웠죠? 네. 자, 이 내용은 쌤이 그 기본 강의 때 열심히 문제도 풀어드렸고요. 그쵸? 혹시나 이 내용을 한번 정확하게 이해해보고 싶다 그러면 쌤이 카페에다가 그 올려놓은 기본 강의 있죠? 그 강의의 링크를 쌤이 걸어드릴 테니까 자, 글로 가셔가지고 쌤이 카페 요 87회 강의에다가 게시글 적어 놓을게요. 거기에 링크 걸어 둘 테니까 가셔가지고 한 번 더 보고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좀 취업적인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 배분 차이 조정 방법을 잠시 좀 볼 건데요. 자, 이게 방법이죠. 네. 우리 배분 차이가 뭔지는 알죠, 여러분? 배분 차이가 어떤 거예요? 그렇죠. 실제보다 예정 배분을 많이 했거나 적게 했을 때 차이가 나는 그 내용을 의미하는 거죠. 그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배분 차이를 우리가 나중에 원가에다 어떻게 한다? 플러스 하거나 마이너스 하면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플러스 할 거냐 마이너스 할 거냐 이제 거기에서 방법이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첫째 뭐가 있었죠? 매출원가 전액,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매출원가 조정법이 있었고요. 그렇죠. 이게 제일 편하죠. 두 번째는 총원가 기준법이 있는데 이 총원가 기준법이 이거잖아요. 제공품 계정의 기말제공품 있죠. 이거 하고요. 제품의 기말제품, 그 다음에 매출원가. 이 세 가지의 금액으로 있잖아요. 안분 계산하는 것이 총원가 기준법입니다. 알고 있죠? 근데 얘들은요. 다시 뭐죠? 직접비하고 간접비, 직접비하고 간접비, 직접비하고 간접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중에서 기말제공품에 들어있는 간접비, 매출원가에 들어있는 간접비, 기말제품에만 들어있는 간접비, 이 간접비만 또 뽑아가지고 안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누구였죠? 제조간접비 기준법이었죠. 이걸 다른 말로 원가요소 기준법이라고 해요. 정말 복잡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안분 계산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제 비례 배분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얘는 간접비 필요 없이 그냥 기말제공품, 매출원가, 기말제품 전체 합으로 안분하는 거고요. 얘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이 중에서도 간접비만 뽑아가지고 그 금액으로 합으로 안분하는 방법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하셔야만 문제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풀이를 해볼 건데 자, 그림을 보면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읽어볼까요? 정상 원가 계산 제도 하에서 제조간접비의 배분 차이를 총원가 기준법으로 조정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7번을 보세요. 총원가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총원가 기준법은 기말제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의 총액 합으로 곱하기 몇 분의 몇 해가지고 안분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배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 보니까 만약 이거를 전액 어떻게 한다? 매출원가에서 조정하겠다 그 얘기죠. 그럼 매출원가에서 조정한다는 얘기는 이 배분 차이가 총원가 기준으로 만약에 조정하게 되면은 기말과 기말제품과 매출원가 이 세 가지에 조금씩 증가 감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매출원가로 조정하겠다는 얘기는 조금씩 증가 감소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부 다 매출원가에다가 다 엎어버리거나 다 빼겠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겠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문제가 안 풀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드렸으니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회사는 그렇죠. 기말제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에다가 이 배분 차이를 조금씩 이렇게 뿌리고 있다 그 얘기죠. 뿌리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전부 다 매출원가에서 뿌리겠다 그 얘기예요.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제 매출총액에 대한 변화로 올바른 게 뭐냐 그 얘기예요. 그럼 이때 또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어떤 거? 첫 번째, 매출총액을 구하는 공식은 순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는 거죠. 맞죠? 그럼 혹시 여러분들 이거 이해됩니까? 매출원가가 증가하면은 매출총액은 감소한다. 왜요? 순매출에서 빼는 게 많아지면 이익은 적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거꾸로 매출원가 적어지면 매출총익은 그렇죠. 늘어나는 거죠. 이런 내용을 이해해야만 풀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배부 차이가 과대배부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는 과소배부로 나와 있죠. 그럼 이 과소배부의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소배부가 뭐죠? 처음에 내가 간접비를 배부할 때 실제 발생액보다 적게 배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는 원가를 적게 투입했으니까 좀 더 투입해야 되겠죠? 그럼 원가에 뭐다? 가산하자 그 얘기예요. 과소 배부했다는 얘기는 예정 배부가 적으니까 원가에다가 더 플러스 하자는 얘기죠. 그럼 원가에다 플러스 한다는 얘기는 이 원가를 매출원가에다가 투입을 시킨다면 매출원가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결국 매출원가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익은 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아무튼 이 원가가 늘어난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어야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좀 정리했습니다. 먼저 총원가 기준법으로 배부하고 있으니까 총원가 기준으로 어떻게 배부했는지를 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배부 차이가 얼마가 있습니까? 네, 과소배부액이 100만 돼 있죠. 그러면 총원가 기준법으로 배부했다면은 당초 우리 회사는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 과소배부액 100만 원을요, 총원가 기준법이니까 방금 쌤 얘기한 대로 기말과 매출원가와 기말 제품 이 세 군데다가 각각 배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말 정품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고요. 기말 제품은 여기 100만 돼 있죠? 매출원가도 300만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과소배부액을 너희들이 다 떠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100, 300이니까 합이 500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500만 원 분의 100만 원. 그렇죠? 결국 이게 동그라미 6개 날리면은요. 5분의 1, 5분의 1, 5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율만큼 어떻게 한다? 이 과소배부액을 가지고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자, 100만 원 곱하기 5분의 1은 얼마? 20 나오고요. 곱하기 5분의 1 얼마? 20 나오고 곱하기 5분의 3 얼마? 60 나온다는 얘기죠. 결국 20, 20, 60씩을 각각 조정하는 것이 총원가 기준법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매출 총액의 변화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당초 매출 총액의 변화만 먼저 보자고요. 그러면은 매출 총액을 변화시킨 건 결국 누구다? 매출원가니까 매출원가의 60이 어떻게 되었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쌤 방금 얘기했죠. 과소배부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원가에다가 가산하자. 그럼 이 60이 매출원가에 뭐다? 플러스 60으로 가산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얼마? 이익이 60이 가산되었으니까 60만 원만큼 이익은 줄었겠죠? 맞죠? 그래서 당초에는 60만 원만큼이 줄었다 그 얘기예요. 60만 원만큼이 감소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겠습니까? 이게 이제 원래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방법인데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를 매출원가 조정법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럼 선생님 방금 매출원가 조정법 뭐라고 했습니까? 전부 다 매출원가 네가 다 떠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100만 원만큼을 매출원가에서 어떻게 한다? 전부 다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들한테 배부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얘들한테 매출원가에다가 다 배부해야 되겠죠. 그럼 배부했다면은 매출원가 조정법이면 얼마? 100만 원만큼을 조정했겠죠. 그럼 여기다가 100만 원만큼을 플러스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100만 원만큼을 플러스했다면은 매출 총익은 얼마가 떨어졌겠습니까? 무려 100만 원이 감소했겠죠. 그쵸? 그러면 총원가 기준법일 때는 60만 원 감소했는데 매출원가 조정법은 전부 다 떠안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100만 원이 떨어졌겠죠. 이해하셨겠습니까? 그럼 이 60만 원과 100만 원의 갭이 얼마예요? 40만 원이죠? 결국 이익은 총원가 기준법에서 매출원가 조정법으로 바꾼다면 결국 이익은 뭐다? 그렇죠. 60에서 100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갭은 얼마? 40만 원이 감소한다 그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네. 자, 이해가 되시면, 쌤카페에다가 쌤이 그 87회차 기출문제 메뉴 있죠? 그 게시글로 링크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카페 그 링크 클릭해가지고 그 기본 강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입니다. 다음 중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공통품 원가를 처리하는 항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너무 쉬운데요. 우리 비정상적이다 이 말 나오면은요, 머릿속에서 항상 기억나는 거 있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정답은 3번이죠. 자, 우리 공통품이라고 하는 것은 불량품을 얘기하는 거죠. 불합격품을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 볼게요. 제공품 계정에 차변의 기초, 단기 투입분, 완성품, 기말이잖아요. 그러면 제공품 차변에 기초정품이 2,000개가 있고 단기 총 지원가가 8,000개가 있으면 10,000개가 있겠죠. 그럼 이 10,000개 중에서 완성을 예를 들어서 6,000개를 했다고 가정을 해요. 전부 다 가정을 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기말에 덜 만들어진 건 4,000개니까 기말 제공품이 4,000개가 돼야 되겠죠. 근데 2,500개가 되어 있죠? 어라? 그러면 1,500개가 어디 갔지? 어디 갔을까요? 이게 공통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중간에 만들다가 불합격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쵸? 이렇게 공통품으로 남아있는 불량품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둘로 나누었죠? 하나는 뭐? 정상적, 하나는 비정상적. 정상적이면 어떻게 한다? 그렇죠. 정상품 원가에다가 배부하면 되는 거예요. 즉, 원가에다가 배부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비정상 공소는 원가에 배부할 수가 없죠. 영업의 비용 처리해가지고 나중에 IS에 보고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간단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이제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종합원가 계산의 흐름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어차피 우리가 암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암기를 해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첫 번째 뭐다? 물량의 흐름을 먼저 파악해야 되고요. 아시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완성품 환산량 계산한다. 일단 이게 맨 처음에 먼저 와야 돼요. 맨 처음에 먼저 와야 됩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이 두 개만 조금 기억을 해도 첫 번째 이제 가마가 나왔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재료원가와 가원가의 기초정품과 단기총 지원가를 그렇죠 집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의 다해당 원가를 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말제공품 원가를 계산합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기초에서 단기총 지원가 다 하고요. 맞죠? 다 만들어내면 제품인데 이 제품을 모르기 때문에 기말을 구해가지고 여기서 빼야만 제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가 맨 마지막에 오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힘들겠지만 암기를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부터는 이제 부가치가 나오죠. 자, 11번. 부가치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래와 같을 경우에 세운기한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자, 이거 위험하죠. 세운기한서 발급을 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이 얼마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세운기한서를 교부하지 않는 케이스는 공급가액을 플러스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내국시용장 기억나시죠? 로컬 LC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이제 공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영세율 세운기한서를 발행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2,500을 플러스 하시면 됩니다. 자, 플러스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외국으로의 직수출은 세운기한서 교부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다? 세운기한서 교부 안 하기 때문에 발급 대상 공급가액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도 세운기한서 교부 면제였죠. 그래서 얘도 뭐다? 당연히 그렇죠. 발급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이 자체는 그냥 견본품을 우리가 거래처에다가 갖다 주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돈 받고 물건 판매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세운기한서 같은 그런 증빙들은 끊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2,500 하나밖에 없네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직수출은 세운기한서 교부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도 세운기한서 교부 안 하고, 견본품 당연히 세운기한서 교부 안 한다. 그쵸?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세운계한서 교부 면제 사유 기억나시죠? 자, 그런 내용들을 좀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환급 나오면은요, 이 두 개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 환급은 일반적으로 예정신고 때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그럼 언제 됩니까? 확정신고 때만 되는 거죠? 그럼 확정신고 때 환급해달라고 하면은, 그쵸? 어떻게 한다고요? 30일 기다려 이야기했죠? 그래서 일반 환급 30일 기억나십니까? 하지만 조기환급은 예정신고 때도 환급이 되죠? 조기환급 15일 기억나시죠? 그래서 일반 환급 30일, 조기환급 15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조기환급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되는 게 아니죠? 누가 됩니까? 첫째, 영세율 적용사업자 기억나시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이 되고요. 두 번째 뭐가 있었죠? 고정자산 매입하는 거, 그쵸? 우리 뭐 건물이나 비품이나 차량운반구, 그쵸? 뭐 이런 것들은요, 일단 기기장치, 그렇죠? 이런 것들은 금액이 좀 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조기환급을 받아야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자금 부담이 조금 완화가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살아나려고 하는 기업 누가 있었죠?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들 기억나시죠? 살아나려고 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틀린 것은 볼까요? 1번. 일반 환급은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기한의 경과 후에 며칠? 그렇죠. 3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2번.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이 가능하죠? 오케이. 3번. 고정자산 매입 등 사업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뭐죠? 조기 환급이 가능하죠? 그렇죠. 더불어서 누구까지? 네. 재무구조 개선 계획까지 이제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영세율 등 조기 환급 기간별로 당해 조기 환급 신고 기간 경과 후, 자, 며칠? 25일이 아니고 며칠이었죠? 그렇죠. 15일이었죠?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틀린 것은 4번입니다. 그래서 쌤이 수업 시간마다 계속 얘기하는 게 있었죠. 일반 환급 30일, 조기 환급 15일. 이거 외우시라고요. 이것만 외워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이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가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급 시기 물어보는 문제는 빈출이죠.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공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꼭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상품권 등을 현금이나 또는 외상으로 판매한 후에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입니다. 언제입니까? 인도한 날이죠. 이마트가 상품권을 팔아요. 이건 계약금을 미리 받은 거예요. 왜? 돈만 받았지, 그쵸? 물건을 주진 않았죠. 그냥 상품권이라고 하는 종이만 내준 거죠. 그러면 언제 공급이 되느냐? 그 상품권이 이마트로 돌아와가지고 고객이 매장에 있는 과자, 음료수, 과일 같은 것들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가져가야만 그때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언제입니까? 이마트가 매장 안에 있는 재화를 인도한 날이죠. 그래서 재화가 실제로 인도된 날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중간직업조건부. 자, 기억나시죠? 장중완계. 장이 뭐예요? 장기할부, 중간, 직업조건부, 완성도, 기준조건, 계속적 공급. 자, 이런 것들은, 그쵸? 대금을 이제 나누어서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입니까? 각 대가의 부문을 받기로 한 때였죠? 장중완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틀렸죠? 그쵸? 언제입니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예요. 정답은 2번이 잘못된 것입니다. 3번. 현금 외상 할부 판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판매죠. 그쵸? 자, 일반적인 판매는 언제이다? 그렇죠. 인도되는 때. 그러니까 인도한 날이 당연히, 그렇죠, 공급 시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인도가 될 수가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되는 거고요. 자, 4번에 직수출과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아무튼 해외에다가 재화를 수출하는 거죠. 언제입니까? 배에다가 물건 실어주는 날. 우아하게 선적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15번은 소득세입니다. 자, 소득세는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만 공부하시면 되고요. 좀 새로운 게 나온다, 스킵하세요. 아시겠죠? 자, 14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과세기간은 그나마 우리 풀 수는 있다, 그쵸? 자, 1번. 일반적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으로 한다? 맞는 말이고요. 2번. 거주자가 사망했다면 언제까지? 그렇죠. 사망한 날까지. 3번. 폐업자의 경우에는요, 사업소득의 과세기간은 폐업일까지다. 틀린 것은 3번이죠. 소득세는 사업의 개시나 폐업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의 개시나 폐업에 영향을 받는 것은 누구였죠? 부가가치세는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소득세는요, 무조건 1년이에요. 1년인데 소득세가 영향을 받는 건 사망과 해외 출국하는 날,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개시와 폐업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건 쉽죠? 네, 3번이 답이고요. 4번.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당연히, 그렇죠, 방금 얘기했던 출국한 날까지다. 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특별세액공제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보의교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같은 그런 세액공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1번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 아니요, 없는데요. 그쵸? 의료비는 쌤이 얘기했죠.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가 된다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답이 바로 나왔네요. 그쵸? 네,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과 장애인 전용 보험료는 어떻죠? 각각 한도가 100만 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험료는 이제 별도로 이제 100만 원 한도로 해서 공제가 되는 거예요. 3번. 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 공제는 제외하고 직계존속의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당연히 맞는 거죠. 왜? 직계존속. 엄마 아빠 학교 다니는 거 공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쵸?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직계존속이라도 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 공제는 공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인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기할 때 이제 좀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국어적으로 조금 이제 논리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이제 이제기할 때 별도로 본 거죠, 한마디로. 그쵸?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왜 공제가 안 되느냐? 되지. 이래 본 거죠.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이 선당을 만들었을 때 직계존속을 앞에 놓고 있죠. 그쵸? 직계존속을 앞에 놓고 직계존속의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세액 공제가 된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제 말을 조금 바꾸는 바람에 조금 애매한 논리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3번도 맞다고 해주자. 그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둘 다 정답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4번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항목별 특별소득공제, 항목별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13만 원만큼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뭐 의료비도 없고 교육비도 없고 뭐 월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 내가 별로 그렇게 공제받을 게 없다. 그러면은 이제 13만 원까지는 빼주겠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 13만 원만큼 표준세액 공제된다는 거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5분까지 문제풀이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